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근현대사, 주로 1863년인 고종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이번 강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0강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목을 하보우만의 약속, 이승만 1875에서 1965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장호 감독이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이승만 영화를 이제 개봉을 했죠. 거기서 이제 딴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약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헬라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아주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온 국민은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이제 왕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렇게 뭘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태평성대를 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학자들과 지혜자들에게 책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12권을 써왔습니다. 다시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12권을 언제 다 보겠느냐? 한 권으로 줄여달라. 알았습니다.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갔더니 왕이 또 하는 말이, 내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언제 다 보겠느냐? 한 장으로 만들어봐라.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이것도 좀 복잡하다. 딱 한마디면 안 되겠나?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려는데 한마디 지혜면 안 되겠는가? 지혜자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는 없다입니다. 왜 세상이 어지러우냐고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 겁니까? 그 번 돈으로 자선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부자의 돈을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강도의 마음이지요. 그러니 공산주의 국가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 전부가 가난해졌죠. 바로 옆에 북한이 아주 대표적인 샘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짜로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공짜 아닙니까? 공짜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80년 전의 일이죠. 당시 학교 실험실에 아주 고급 실험 가구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촛불을 켜놓으면 거기서 전기기관이 돌아갑니다. 이런 기계도 있고 저런 기계도 있고 실험실에 좋은 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험실이 있었는데 8.15 해방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실험실 기구들을 전부 때려 부셨어요. 학교 창문도 때려 부수고 학교 교장실도 막 때려 부쉈습니다. 때려 부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해방이었더냐고요.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공짜였거든요. 식민지 시대의 국민들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의 대가였다라고 자부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했습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싸운 결과 일본 사람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서 공짜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6.25를 또 만난 것입니다. 5년 후에 6.25가 터져서 우리가 다시 그 고생을 하게 됩니다. 6.25를 통해서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으나 많은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자유가 자유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유를 가르쳐 주셨고, 영생의 길이 어디 있으며 말씀하신 좁은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만큼 가르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 민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입니까? 1948년 대한민국입니까? 임시정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은 국가의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의 결여다. 그래서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로 식민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인이었느냐 조선인이었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국가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일본인으로 표시가 되는 여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물론 심령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뭐 엄연한 조선인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좀 날짜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보겠습니다. 48년 2월 26일에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3월 4일에 하지 사령관이 선거를 하겠다, 5월 10일에, 5월 9일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4월 3일 날 남노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제주 4.3 사건입니다. 4월 9일 유권자 선거인 등록을 마감합니다. 중앙선관위 자료로는 96.4%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5월 5일 좌익이 또 선거 방해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5월 9일 미 군정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죠.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남로당 방해로 제주도의 3개 중에 2개 투표구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의원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UN 의원단 자료로 보면 그 선거인 등록자의 투표율이 89.8%, 꽤 높았죠. 유권자 대비 총 유권자 대비는 71.6%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4.7대 1,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는 198명의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이것은 당시 유엔에서 총 300명을 국회의원 수로 정했는데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한에 200명, 그 다음에 북한에 100명, 이렇게 해서 300명을 정했는데 북한은 이제 못했고 남한에서도 제주도 2곳을 못 뽑으니까 200명 중에 198명만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정당들이 뽑혔는데 그 중에 범한민단계가 65명으로 최다였습니다. 5월 31일 첫 재헌 국회가 개원이 됩니다. 국회의장에 이승만이 당선되었습니다. 부의장에는 신익희와 김동성. 첫 개원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말합니다. 이윤형 의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재헌 국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6월 3일 헌법과 정부 조직법 기초의원회를 구성합니다. 6월 22일 그 기초의원회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받아들이되 의원 내각제의 요소도 남아있는 헌법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요소의 결합, 이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초의원회 투표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투표 결과 대한민국이 17표, 고려공화국이 7표, 조선공화국이 2표, 한국이 1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게 7월 1일입니다. 48년. 7월 17일 재헌절이죠.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마침내 공포하게 됩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참석의원 196명 가운데 180명의 지지로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됩니다. 부통령에는 이시영 씨가 당선이 됩니다. 김구 선생은 남한 단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참가를 안 하죠. 7월 24일입니다. 중앙청 광장에서, 지금은 없어졌죠, 중앙청.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 취임사에서 파리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8월 1일 유엔 총회, 파리 유엔 총회에 파견할 대표단을 선정합니다. 김규식이 수석 대표직을 거절로 해서 무산이 됐죠. 8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은 파리 유엔 총회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대한민국 탄생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면이 수석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성격은 기독교적 가치의 해양 동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요, 법치주의죠, 삼권 분립, 공화주의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파리 제3차 유엔 총회에서 48대 6으로 대한민국이 승인이 됩니다. 유엔에 의해서. 그래서 자유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북한은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렇게 돼서 48년이 꾸려지게 되고, 이 전체의 일련의 과정을 건국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국 1, 현재 지금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만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된 그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출발로 보는 것이며 건국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임신이 있고 출산이 있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가 있습니다. 어떤 날이 생일입니까? 임신일입니까? 출생한 날이죠. 우리가 건축물을 짓습니다. 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준공을 하죠. 그리고 사용 승인도 받고 준공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아야 이제 건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19년과 48년을 볼 때 1919년을 시공일로 보고 1948년을 건물 완공일, 준공일로 보면, 그리고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승인난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그런 준공 검사를 받은, 그렇게 비유한다면 건축을 완공한 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정함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광복절입니다만 언제부터 광복절이었고 처음부터 광복절이었을까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 전에 한국 광복군,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광복을 위해서 했는데 45년에 된 것은 광복이라기보다는 해방이죠. 왜냐하면 해방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이 안 된 느낌이 강하고, 광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느낌이 좀 있죠. 그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49년도 8월 15일, 그러니까 48년 건국한 지 1년 지나서 우리가 기념식을요, 독립 1주년 기념식이라는 이름으로 치렀습니다. 광복 제1회 광복절 이렇게 치르질 않았어요. 그렇게 치렀다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을 따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사실 훨씬 확실하죠. 우리가 독립한, 나라를 세운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의 이제 전통적으로 광복이란 말이 그 국회에서 6월에 해부돼서 9월에 통과가 돼 버려서,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950년 제2회 때는 제2회 광복절 기념식으로 시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광복절이 된 것입니다. 이 광복절이냐 독립기념일이냐, 이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독립기념일을 선호합니다. 광복절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광복보다는 그 독립기념일, 우리가 그 제헌절도, 개천절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한 나라의 시작이 이제 신화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제헌절 하면 헌법을 만든 날, 제헌절, 대한민국이 새로 만들어진 날, 독립기념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방은 45년입니다. 그게 저는 더 뜻이 더 명확해 보이는데, 오늘날처럼 광복, 건국, 해방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근현대사 45년도부터 2025년까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온통 빨갛죠. 거기에
한반도에 잘 보이지도 않게 파란색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에 생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하고 5년 후에 6.25 전쟁을 만나서 이렇게 부산까지 밀렸다가 낙동강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천안 수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휴전선으로 그렇게 되죠. 1129일간의 6.25 전쟁을 치르고 오른쪽 상단에는 제가 그 임진강 가서 그 철교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저런 상태로 있죠. 아래로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에서 너무도 열심히 아주 뛰어나게 경제 개발을 시켰죠. 그 결과 이제 오늘날의 번영의 기초가 다 닦여져 있고 기술 개발을 계속 해왔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민주화 운동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그 광장에 모였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그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 세 분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이 80년 동안의 결과 맨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진 그 한반도 야경 사진이죠. 남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불빛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북한 사람이 어리석고 남한 사람이 똑똑해서일까요? 체제의 선택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건국전쟁, 백년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백년전쟁이라는 그 방송을 했었죠. 당신이 몰랐던 진짜 역사가 온다 하면서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이 프랑스에서 이제 나치에 부역했던 그런 분들 두 세력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백년 전쟁이고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해서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근래에 만들었고, 뭐 아주 최근에는 이덕일 그 한거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은 또 만국전쟁이라고 해서 강의를 합디다마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긍정, 부정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책이나 사진들을 해서 한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승만을 존경할 수 없는 24가지 이유, 뭐 이런 이제 황현필 씨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날 전교조가 추구해왔던 참교육, 한반도, 뭐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좌파 계열, 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제 그 국제 정치라든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든지 소위 그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칸트의 그 영구 평화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크의 그 통치론이라든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도덕감정론, 그다음에 토크빌이 본 미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어봤습니다. 이승만 관련해서 나온 영화들, 다큐멘터리들입니다.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봉이 됩니다. 건국전쟁 2 인간 이승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제 영화도 있고요. 근래 이장호 감독의 하보우만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백년 전쟁에서 비판했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승만에 관한 쟁점 사항 긍정 부정입니다. 제가 검은색은 그냥 중립으로 봤고요. 파란색은 이승만에 대한 긍정, 빨간색은 이승만에 대한 부정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1991년 2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이게 좌파 사학계의 본산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로 출발해서 민족문제연구소로 돼 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리스트,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인볼브가 돼 있고요. 역사 비평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요,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일부분을 읽어볼까요?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체결 이래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 하죠. 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요지를 이어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창립 선언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뜻이 이해가 되죠. 설립 목적은 한국 근현대사 민족문제연구와 해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친일 인명사전 등 친일문제 연구 총서 편찬, 통일시대 역사문화운동 등의 추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년전쟁을 했고 이승만, 박정희를 이제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2019년 어느 대통령 때인지 아시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탑이 광화문에 세워졌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그 역사들을 쭉 사건들을 나열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15 광복, 1960년 4.19 혁명, 48년 없습니다.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87년 6.10 민주항쟁, 98년 IMF 외환위기 극복, 2016년 촛불 시민혁명,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 100주년 기념탑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하단에 물음표로 제가 해놨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1950년 53년 6.25 전쟁, 1960년부터 80년까지 경제발전, 1990년 공산주의 종산권 붕괴, 스포츠로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새겨놓은 것인가요? 역사를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7종이 다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사 한국사에 의해. 그래서 고대사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을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을 크게 잡아뒀습니다. 이거는 미래엔인데요. 7종이 다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서술만
각자 그 편집자가 다른 것이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지필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헌헌법이 지향한 민주공화국이라는 틀과 내용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임시정부의 헌법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됩니다. 민주화운동은 곧 반독재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유린의 사례를 유념하며 서술.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제시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잘해서,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해서 이렇게 쓰지 말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87년 이후를 사회 전반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서술한다.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의 흐름을, 이 과거사 청산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시민사회의 남북관계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 안착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설명한다. 이것이 한국사 지필 기준입니다. 이제 어떻게 쓰여질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1863년부터, 이게 근대 국민국가운동 수립운동인데요. 1863년 고종이 즉위한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10년까지 이번 강의에서 다루려는 것이 1863년부터 1910년까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63년 고종 즉위 해놨습니다만 이 양력으로는 64년입니다. 이것은 그 이덕일 연구소장의 한가람 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쓴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1, 2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근현대사를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에서 쭉 그 리스트를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제 한국 점령과 대일 승전, 이 부분에서는 노선별 독립전쟁에서 사회주의 운동, 아나키즘 운동사, 직접행동 조직 의열단이라는 부분을 교과서보다 좀 더 이제 페이지를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 공산주의 계열 운동이죠. 무장투쟁 운동이죠. 광복과 분단 통일을 향하여는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합의와 정상회담이라는 부분도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저의 검토 의견입니다. 현대사, 근현대사 부분에서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계급투쟁, 이 무장투쟁도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과 부국강병, 이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부국강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높은 문화의 해임,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 한반도 지정학과 국제정치, 현대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고,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제3자 입장에서 동일하게 다루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중립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지. 요즘 문제되는 역사 무기와 전략입니다. History is a weapon. E.H. 카에서 찾습니다. 이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역사관입니다.
객관적 사실 규명이 옛날의 역사관이었다면 지금은 역사적 의미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입니다. 칼 막스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볼세비키 홀로코스트 기념비 1917-1953 사망자 6,600만 명. 이게 막스의 묘비에 쓰여 있답니다. 낙서로 쓰여 있었답니다.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에 따르면 모든 주장은 당파성을 갖는다. 가치 중립의 객관적 진리란 없다. 실증사학의 진리는 부르주아 계급 현향일 뿐이다. 부르주아 계급사관에 맞서 무산계급의 역사학을 세워야만 한다. 진리는 오직 혁명과업을 이끄는 당이 결정한다. 과거사는 현실의 목적에 복무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사는 현실의 목적에 복무할 때만 의미를 갖는답니다. 역사 왜곡이야말로 숭고한 혁명운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무섭죠? 1973년 8월 11일 노동신문입니다. 남조선의 한 집권자는 우리 인민이 일제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싸울 때 혈서를 써서 천황의 적자가 될 것을 맹세한 후에 특등 일본인으로 돌격대장으로 오카모토 중위로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토벌에 110여 회나 참가하였으며 조선 농포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불을 지르고 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동포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을 총창으로 마구 찔러 죽이고 생매장하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감행한 자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사람 29년에 광주 학생 사건에서 탄압한 그런 일본 교사였죠. 참 무시무시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주 4.3 폭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주 4.3 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못을 박아놨죠. 남노당의 지휘를 받는 빨치산 조직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지금은요,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년 전에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해놨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노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페이지 536. 뭐가 주종이 어떻게 됩니까? 빨치산 진압입니까?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입니까? 46년 10월 대구 폭동이었습니다. 남노당 박헌영의 남노당이 일으킨 경북대에서 시신 꺼내다가 경찰이 죽였다 이렇게 선동해서 이제 난리친 대구 폭동, 지금은 대구 10일 사건입니다. 5.18 광주 사태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특별법도 제정했고요.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 싸운 대중봉기 형태의 항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에게 하는 보상 및 희생자 묘역이 성역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난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포상을 받았는지. 최근에 동학 농민운동의 이제 유공자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꽃잎 화려한 육아 26, 그 다음에 그 송강호가 나온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사실과 선동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의 후손을 불행한 나라 아니면 유복한 나라에서 살게 하는 걸 결정할 겁니다. 자, 봅니다. 빨갱입니까? 반동분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공산주의 폭동 진압이나 전쟁 중 일어난 희생자 수, 이렇게 쭉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몇 가지만. 공산주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반동분자 처단이나 전쟁 희생자 수도 이제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반동분자로 처단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외에 이제 공산주의 북한 같은 경우는 가난과 기아로 많이 굶겨 죽였죠. 고난의 행군하고. 이춘근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걱정하는 나라, 북한은 끼니 걱정하는 나라. 어느 체제입니까? 좌익 폭동 진압입니까? 양민 학살입니까?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게 6.25 전쟁, 또 형무소, 이런 6.25 전쟁 중에 공산주의 계열들 전쟁 중입니다. 그런 그 공산 분자들을 다 이제 그 진압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좌익 폭동 진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민 학살입니까? 우익 청년단, 앞서서 서북 청년단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면 이제 할 일이 많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우익 청년단의 학살 사건도 또 이렇게 해놔 있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미군의 폭격에 의한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황현필,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구독자 수도 많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학살당한, 양민 학살당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한 것들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제가 그 복사를 해본 겁니다.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이렇게 돼서 제주 4.3 사건부터 해서 민간인 희생자 전부 민간인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 점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하시고요. 각종 그 대전 형무소부터 해서 형무소에서 그 사살한 전부 학살로 해서 민간인 학살 전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 자체의 정확성도 따져봐야 되고 성격도 따져봐야 됩니다. 좀 더 크게, 이제 이거는 그 황현필 씨가 직접 유튜브에서 강의한 그 화면을 캡처해 본 것이고요. 자, 질문입니다. 전쟁 중에 공산주의자들을 풀어줘야 했는가? 풀어줘야 했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학살로 되어 있는 이 민간인들은 그 성격이 뭡니까? 전부 양민입니까? 죄 없는 양민입니까? 공산주의자이거나 최소한 공산주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진압하지 말고 놔둬야 되는 겁니까? 이걸 이제 사람과 비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차 대전인가요? 그 독일 그 2차 대전인가요? 그때 그렇죠? 기억이 그 우리가 보통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맹수는 그 우리를 잘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나서 폭격이 되면 우리가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맹수들이 뛰쳐나와서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걸 염려해서 전쟁이 나면 맨 먼저 맹수들부터 먼저 희생시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았어요. 남한은 공산주의가 될 사람들을 이제 제거한 것이고 적을 제거한 것이죠. 말하자면 북한은 내려와서 한국군에 이제 협조한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반동문자로 죽이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서 죽인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뭐 양민학살이다 이렇게 합니까? 제주 4.3 사건 이거 뭐 희생자 수에 대한 것도 말이 이제 워낙에 많습니다만 그런 거고 이런 부분에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진압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양민학살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부입니까? 또 하나 진압해야 했다면 민간인 희생 없이 공산주의자만 제거할 수 있겠는가? 쪽집게처럼 골라서 제거할 수 있습니까? 공산혁명 주동자들은 민간인의 희생을 우려해서 별도로 움직이는가?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숨죠. 그래서 민간인을 양민을 내세워서 희생시키죠. 그렇게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내가 책임자라면 그 당시에 부하들의 희생이 큰 쪽으로 진압작전을 펼쳤겠는가? 저는 이걸 보면 그 베트남 전쟁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군이 파병이 돼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베트콩들이 마을 곳곳에 어디 숨어 있는지 그게 주민인지 베트콩인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베트콩을 가려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책임자라면 그렇게 쪽집게처럼 골라내서 죽입니까? 아니면 양민이기 때문에 놔둬야 됩니까? 나도 못할 일들, 그때 그 일을 했던 책임자들 그렇게 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아니 인정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그 북한 공산 정권 하에서 그 학살됐거나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자료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800만 명이랍니다. 6.25 전쟁 350만 이것도 이제 뭐 통계마다 좀씩 다릅니다. 포로 수용소 150만, 고난의 행군 300만, 인구의 12%랍니다. 대한민국 오늘날 충청도 인구가 11%거든요. 그 인구가 다 고난의 행군에서 300만 명 굶어 죽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박헌영 이런 사람들 얘기들 한번 보세요. 모윤숙 시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군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대문 형무소 개방, 마포 형무소, 영등포 형무소 등 범죄자가 다 풀려났다. 다수가 좌익수사범으로 석방되자 북한군과 합세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려해서 미리 진압하는 것이에요. 서울 시민들은 환영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들도 선량한 서울 시민이 아니고 좌익사범, 풀려난 사람들이죠. 보도연맹원, 기회주의 분자들. 그 모윤숙 시장 이제 그 시인이 전쟁 체험담을 그렇게 이제 그 쓴 것을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적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해 북한 만세를 부르다니. 전쟁이 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또 될 겁니다.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우리가 북한군보다도 이웃한테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전국의 형무소, 내무소에 체포해둔 우익인사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집단 학살 후 북으로 후퇴했다. 이게 북한 공산당이 한 일이에요. 양민 학살입니까? 전주 민간인 학살, 영광군, 신안군 교인 학살, 참으로 잔인하게 죽이죠. 빨치산 소년단 출신의 이런 내용들도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빨치산들은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마을 좌익 합세, 집단 학살, 목숨 걸고 자유 찾아 나선 북한 주민들, 대동강 철교가 보입니다. 한때 이 사진도 뭐 다리 끊고 어쩌고 해서 이제 한 것으로 아는데, 대동강 철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체제가 좋은 체제냐 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더 피난 온 사람이 많으냐, 남에서 북으로 피난 간 사람이 더 많으냐, 그 피난객의 행렬의 방향을 보면 어느 체제가 더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민간인 학살 시신들 즐비했답니다. 반동분자로 다 처단했겠죠. 함경도, 함흥, 황해도, 신천, 뭐 어마어마합니다. 숫자도. 오래된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현숙 할머니의 증언. 통일, 해방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이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의 징벌을 받았다. 조선의 강토가. 그렇습니다. 이런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민족의 죄가 얼마나 극심하기에 이 같은 천벌을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석진 씨의 오래된 소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대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회 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공산화로 멸망되었습니다. 그 1등 공신에는 김일성의 외가 쪽 친척이었던 강양욱 목사,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도 이용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죠. 공산주의와 싸우면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는 집단, 기독교인이죠. 반동분자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공유할 수 없는가? 공산주의는 사탄 숭배다, 주체사상은 기독교 파괴 종교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브란트 목사님을 잘 알 겁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은 사탄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의 호소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반공 훈련을 했을까요? 신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교화 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정치 운동을 합시다. 이랬습니다. 공산주의 역사 70년에 1억 명 이상 학살이 됐습니다. 막스에 대한 평가, 트로츠키의 레닌에 대한 증언들이 이렇습니다. 비전의 충돌을 봅니다. 토머스 소웰의 A Conflict of Visions, Constrained Vision, Unconstrained Vision, 제약적 비전과 비제약적 비전으로 나눕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물과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본능은 변경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적 한계, 특히 자기중심주의에 대해 슬퍼하거나 변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도덕적 제약 내에서
바람직한 노력과 사회 이익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게 우파입니다. 비제약적 비전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이제부터 만들어져야 할 존재다. 인간 본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 인간의 오성과 기질로 인간은 의도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교육을 하고 바뀌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처단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좌파입니다. 경제, 정치, 철학 관련해서 제가 책을 나열해 본 것이고요. 파워포인트 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해양동맹을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대륙동맹을 선택한 대한민국, 어느 쪽일까요?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건국전쟁, 백년전쟁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의 첫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